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업들을 괴롭히는 규제 모래주머니 언급이 참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들이 감옥 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 완화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금요 경제토론에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김종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여러 가지 기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경제 형벌이라고 하니까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벌금을 주거나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이런 거를 좀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완화한다, 형벌을 좀 바꾼다 이런 건데요. 이런 정책 방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김종석 의원님, 네. 이런 정부의 이런 정책 전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은 해묵은 논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 관련, 기업 관련 법규를 보면은 정말 군데군데 보이는 게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윤석열 후보 때 공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에 옮기는 차원인데 형벌 완화라기보다는 이렇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중대 범죄 그야말로 남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게 아닌 경제 활동, 기업 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범법을 굳이 징역형 때리고 벌금형 때릴 거 있느냐. 외국에도 보면 대부분 다 행정벌이거든요. 과태료로 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좀 외국 관리에 좀 따르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공약한 내용을 이제 실행하려고 한다. 박원석 의원님은 이런 정책 획기적인 전환처럼 기업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계 수건 과제였죠, 그동안에. 그래서 경제 형벌 비범죄화를 계속 주장을 했었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쨌든 전경련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여기서 의견서를 내면 빠지지 않은 항목이 이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그 규제 제도들 중에 과거서부터 아주 오래된 그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인에 대한 혹은 경제적인 어떤 이 위법 행위에 대한 범죄화가 전 다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조금 이제 비범죄화 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요소들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자칫 이게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도매금에 넘어감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봐주기, 재벌 봐주기 이제 이런 논란으로 확산될 우려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득달같이 지금 재계에서 하는 얘기는 공정거래법, 상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제 핵심 법률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워낙 방대하고 그 중에는 기업이 뭔가 이제 준수해야 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한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조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전환할 필요성도 거론이 됩니다만 자칫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들까지 완화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까 봐 우려를 하는 거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것까지 혹시 이제 손대지 않을까 하는데 기업들이 얘기하는 이런 이른바 형사처벌 조항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전경련 정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한 6,600개인가 된다고 그러죠. 6,000개가 넘는다. 300개 법률에 경제 관련 법만. 300개 법령에.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조그만 장사라도 하려면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뿌리를 따져보면 여기 시청자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말이죠. 기업 관련 법이 참 모호한 게 많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 말이에요. 지금 322만 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어요.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위반하고 있죠. 대부분 5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인데 여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징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공인이 징역을 간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러면 그 가게 문 닫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사회적 무슨 편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대부분 경제 활동은 이게 법인의 잘못은 법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 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영진은 법인 내부적으로 주주나
법인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가지 그냥 법인의 대표나 최고 경영자를 수갑 바로. 채워서 끌고 가는 일은 예. 아주 예외적이에요. 예를 예. 들면 공정거래법 예. 이게 미국의 공정거래 경쟁법하고 비교해 보면 예. 이 경성담합이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형사처벌이 돼 있어요. 미국에도. 근데 나머지는 전부 저기예요.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예. 공정거래법 중에 지금 형벌 조항이 한 40개가 돼요. 형벌 조항이. 예,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기업 결합을 했는데 제때 신고 안 해도 징역 가고요.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출자 지분 요건을 안 맞추고 채무 보증 해소 제기 안 하면 징역을 때릴 수 있어요. 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에는 3년 이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사업자 단체가 공동행위를 하면 징역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건설협회, 원양업협회 뭐 이런저런 사업자 단체의 장이 업체들 모아가지고 공동행위 비슷한 걸 한번 했다. 예. 그러면 협회장 징역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과도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이번에 정부에서 5개인가 뭐 기준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가급적 형사처벌은 빼자. 손해배상 이런 걸로 가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제 실무상에서는 이게 이제 징역형이 나오기보다는 벌금형이 나오는 그런 어떤 법률 위반 행위들이 상당수 있고요. 특히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담합행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게 이제 벌금이 나오고 예. 또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내기 때문에 이게 막 대법원까지 막 몇 년씩 가고 그 사이에 이제 벌금도 감경되고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반대의 불만도 있어요. 또 또 어떤 이제 시장에서 그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대기업이 저런 횡포를 부리고 부리는데. 저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데 고작 벌금 저거 맞고 또 1년, 2년, 3년 막 끌어가지고 사실상 이 사람들의 피해는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외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후 규제 중심입니다. 사후 규제. 예, 사전 규제가 별로 없고 어쨌든 피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무제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 제도가 예. 예를 들어서 징벌적 배상 제도라든지 또 집단 소송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전에 규제 안 하는데 어쨌든 기업 행위로 인해서 그로 인한 어떤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혹은 뭐 막대한 사회적인 피해를 일으킬 경우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방적 효과가 큰 거죠. 근데 우리는 법 체계 자체가 사후 규제 중심이 아니고 사전 규제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집단소송제도 같은 경우에도 증권 관련 사안에만 예. 그 집단소송제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 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직접 비교해가지고 미국은 규제가 없고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이 규제의 틀을 전환해서 그런 사후 규제 중심으로 가고 대신에 지금 사전에 이제 강하게 예방 효과를 위해서 뒀던 형벌 조항이나 이런 거를 없앨 수는 있겠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봅니다. 네, 그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사후 규제로 상당히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엄격한 이 벌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된다는 건데 뭐 공정거래법도 아까 뭐 서류만 잘못이고 해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얘기했는데 때릴 수 있게 돼 있죠. 기업들이 특히 뭐 걱정하는 게 또 거래법 말고도 뭐 이번에 이게 공론화된 계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예, 그 뭐 기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 특히 건설회사에서 보면 법 자체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예. 이게 누군지도 좀 모호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가 어디까지인지도 모호하고 또 이거를 징역을 때린다, 1년 이상의 징역을 때린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또 처벌 형법상의 조항과 비교해 볼 때 이거를 자기가 직접 저지르지도 않는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 1년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그 처벌이거든요. 또 1년 이상으로 돼 있죠. 예, 보통은 형벌이? 대개 뭐 2년 이하, 뭐 3년 이하에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번에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유난히 형사처벌이 많고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게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록 집행유예나 뭐 작은 벌금으로 끝나도 그게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전과자. 예,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인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오히려 10중 9개를 할 일도 5개만 하고 마는 소위 경제활동의 위축, 투자의 위축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뭐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부모 예.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저게 또 뭐에 걸려가지고 또 어디 뭐
검찰청에 않을까. 불려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법은 법이고 예.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가급적 그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일단 네. 중대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제 시행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은 5인 미만까지는 안 갔죠? 아직은이 아니고 법에 없습니다. 와해 제외돼 제외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3년 유예가 됐어요. 아, 법 50인 적용에. 미만이 3년 유예.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건설 대금을 50억 이상과 50억 이하로 나눠서 5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이 중대재해라는 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OECD의 최고의 산재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산재 사망률이 1위라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이런 좀 후진적인 관행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이 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 그게 이제 영국이 영미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영국. 예,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라는 법을 갖고 있어요. 그 기업살인법을 모티브로 예. 이 중대재해법을 만든 거고 사실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에 비하면 좀 약합니다. 우리가 적용 강도나 처벌 강도나 이런 게. 아, 우리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제정될 때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갈등도 많고 어찌됐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시행을 하면서 과연 이게 이제 기업 활동에 어떤 그 장애를 초래할 만큼의 그런 무리한 규제인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법을 당장 예. 고치자 이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그 지난 겨울에 그 HDC 그 광주에서 예. 아파트 붕괴 사고. 예. 근데 HDC가 그 사고를 낸 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사고를 냈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자가 기울여야 될 이 안전 의무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예. 이에 대해서는 단지 법인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통해서 예방적 효과를 강화하겠다라는 예. 게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뭐 손대자고 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 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고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를 그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를 감옥 집어보내는 게 해법이냐. 그러니까 사고율을 낮추는 게 입법 취지지.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다. 예방 지금도 박 의원님도 얘기하셨죠. 예방이 목적이지. 벌 주자는 거는 그 예방을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HDC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꾸 반복되니까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모 씨 회장을 구속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물론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야 더 긴장하겠지만 그래서 법인에게 이번에 저기 가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처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법인을 처벌하고 가급적 행정벌로 하는 게 경제 활동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로서는 정말 어느 정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 또 만약에 그렇게 기소가 되면 1년 이상 받아야 되니까 걱정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 스스로의 좀 자정 노력이랄까요? 자구 노력 이런 것도 좀 선행돼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게 핵심이죠. 사실 이렇게 처벌 규정을 강해 두는 것도 그런 이제 예방 효과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업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안전 의무나 주의 의무나 이런 걸 강화하라는 취지고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동안에 개정되고 예. 또 산재가 사회적 문제로 여러 차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장치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이런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해에 2,000명 정도 지금 사망을 하는데 그 2,000명 보면은 뭐 질병으로 인한 산재 현장에서 사고도 있지만 단순한 사고로 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만 경각심을 기울이면 예. 조금만 더 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혹은 이게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업이 철저한 그 자기 관리 책임, 주의 의무를 강화한다면 막을 예. 수 있었던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이라도 우선 네. 막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저기 네. 그 기업인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제도를. 그게 또 예방 효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적발 확률이 높아지면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안 하는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잘못을 해도 적발이 안 되면 또 그 범법 행위를 할 요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진형 이 법 집행이라는 거는 범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면 처벌 수위를 안 높여도 예. 그런 행동은 사전에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계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기업 관련 법을 보면 무슨 서류 제출을 조금만 늦게 내도 형사 검찰에서 부르고 서류만 늦게 제출해도? 네, 그러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공정거래법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조사에 협조 안 하면 징역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갑채워서 감옥에 가둔다는 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를 저도 이제 국회에 있어봤지만 법 만들 때 보면 법안 올라올 때 보면 무조건 몇 년 이상 징역, 몇 년 예, 이상 징역. 뭐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좀 이제 그런 관행을 탈피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반론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뭔가 합의를 좀 이루어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지금 8.15 광복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동시에 기업인들 사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인 사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뭔가 좀 운을 띄운 것 같아요. 어떻게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참 뭐 진부한 레파토리입니다. 매번 이제 기업인들 사면을 위해서 갖다 붙인 구실이 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데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증명할 길은 없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3자 뇌물죄로 지난번에 처벌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제일모직, 뭐 삼성물산이 합병건으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실형을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재판이 또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된 그 이 제3자 뇌물죄가 예. 사면되지 않으면은 집행유예가 안 나와요. 100%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리가 그래요. 제3자 뇌물죄가 사면을 돼야만 사면이 되지 않으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아직 확정이 안 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건이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사력을 다해서 저걸 이제 사면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지금 만약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시키면 지난 죄에 대해서 사면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지금 재판 중인 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부분적 면죄부를 주는 이제 그런 결과를 그게 초래할 수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나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인들도 요구하고 있고 경제단체도 주장을 하고 있고 경제가 워낙에 지금 복합위기라고 해서 어려우니까 이런데 기업인들 좀 뛰게 하기 위해서는 좀 족쇄를 좀 걷어주자 뭐 그런 주장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이 기업들이 위축돼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 총수의 사면으로 그 개인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의 임직원, 네. 협력업체, 그리고 나아가선 해외 투자자들 이게 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뭐 삼성이든 롯데가 됐든 예. 그러면 이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생활과 어떤 그 경제 활동에 영향이 미치죠. 그러니까 그걸 뭐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대기업 총수가 그만큼 법률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분명히 저는 경제 활동 보폭을 넓히고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 활동이 확대되는 효과는 전 분명히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제가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필요한 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운을 띄우고 여당에서도 지금 원내 주자들이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봐서 좀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뭐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만약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보고 그 재벌 총수 사면을 안 해줘서 네. 사업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투자를 안 한다. 이게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재벌 기업에는 굉장히 중대한 이게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재벌 대기업에서 이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기업 관행을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왜 재벌 총수에 대해서만 이 사면이라는 특권이 매번 이제 경제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쥐어지느냐, 이게 공정한 법치주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소한 절도죄, 사기죄 이런 걸로도 실형 뭐 3년씩 살고 4년씩 살고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재벌 오너는 그런 중대한 범죄, 특경가법이나 이런 거 얼마나 중대한 범죄니까 그런 걸 저지르고도 때 되면 사면 받고 그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치주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런 법치주의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 지금 현안이 된 분이 이제 롯데그룹하고 삼성인데요. 네, 이재용 그분들이 부회장, 지금 저 신동빈 법에 걸려 있는 그 범법 내용하고 지금 박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제 뭐 작은 잘못에도 몇 년씩 산다. 네. 얼마 전에 그 펀드 매니저 뭐 사기친 사람 40년 나왔잖아요. 예, 저 옵티머스 김재현. 이게 법의 그 범법 내용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질적으로 좀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다툼의 여지도 아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기업 특히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네.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국익에 평가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측과 공정에 맞느냐, 8.15 광복절 앞두고 조만간 결정이 될 거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부담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금리 부담이 취약계층에 조금 부담을 되지 않도록 전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방안을 만들어달라 그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박원석 의원님 이런 지시, 이런 방안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못한 자영업 대출이 굉장히 사실은 빠르게 부실화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정부가 2차례 했는데 저는 만기 연장 한 번 더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제는 단지 만기 연장을 하는 것 넘어서서 이미 부실 채권화된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 뭐 원금 탕감을 해주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게다가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영끌입니다. 영끌. 우리 특히 이제 2030들이 그 이제 영끌 해가지고 집도 사고 또 특히 코인, 주식. 근데 지금 뭐 이 코인은 엉망진창됐고 주식시장도 지금 뭐 침체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 다 원금을 까주겠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고금리 대출인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만기도 좀 연장해주고 이미 부실화된 같은 경우에는 뭐 캠코가 인수해가지고 장기 저리에 그런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뭐 도덕적 해이 내지는 뭐 관치금융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이거 못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는데 기왕 박원석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유예. 특히 장기 연체된 자영업자들 원금의 90%를 탕감해 준다. 90% 안 갚아도 된다 이거예요. 최대. 여튼 90%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청년층 이자 절반, 최대 절반 감면. 야, 이거 상당히 많은 혜택인데 결국은 이 부담은 정부와 은행이 지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 정부와 은행이 부담을 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건 혜택이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왜 우리 기업 구조조정에 파산 전에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기업이 그 부채를 갚을 길이 없을 때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합의 봐서 어느 정도 깎아주는 거는 정상적인 시장 원리예요. 제가 이번에 나온 조치는 기본적으로 탕감이나 면제가 아니고 아니, 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러니까 90%. 일종의 그 워크아웃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저히 안 되는 거를 부실 처리화하기 전에 일종의 어느 정도는 네가 갚고 나머지는 좀 깎아준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시장 원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를 진다는 거는 자기 책임아야 지는 거거든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뭐 못 갚겠다 그러면 그걸 용인해주면 이제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 요거는 사실은 그 금리 인상 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일종의 대량 살상 무기예요. 이 인플레이션 진정시킬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금융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릴리프를 해주는 거죠. 구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예. 전기값이 올랐을 때 예. 그 저소득층이 에너지 전기값이 감당이 안 돼서 전기를 끊으면 안 되니까 바우처나 보조금을 주는 거나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125조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전체 지원이 예, 그렇게 이게 깜짝 많아요? 놀라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예. 그게 혜택을 환산하면 그렇고 정부 예산은 2년 동안 4조 7천억밖에 안 들어가요. 정부 예산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용보증이나 예. 캠코에 일종의 자본 확충으로 들어가면 그게 신용 창출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조 원을 신보에 자본을 넣어주면 예. 그게 10조 정도 가량의 신용 창출 예.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요번에 뭐 90%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를 낮춰주고 이런 게 다 은행의 부담인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자본 확충을 통해서 그 금융기관의 리스크나 부담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125조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정부에서 홍보 에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5조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은행이 125조를 다 부담하나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취약계층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오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 그렇죠. 이분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개인회생 파산 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그것도 또한 우리 경제에 예.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때문에 가급적 이분들이 뭐 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좀 깎아주거나 이미 부실채권화된 이미 장기 연체자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원금을 부분적으로 탕감해주거나 이건 이제 이전에도 다 했던 과거에 IMF 때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했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은행들이 네. 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게 늘면서 이익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사실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부담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은행도 빨리빨리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게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봐서 예. 이 정도의 지원은 무슨 도덕적 해이나 이런 논란을 일으킬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이제 두 분이 보신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원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빚 갚기 위해서 저녁에 일하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돈 전략하면서 열심히 빚 갚아온 사람들 카드 빚으로 돌려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 혜택이 없고 결과적으로 버틴 사람만 다 깎아주는데 잘 갚은 사람한테 오히려 뭐 상장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석을 잘 가려야죠. 가려지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 가리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그 반복이 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이고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 경제 원리 안에서 그 과도한 부채를 파산이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부채 조정을 해주는 거는 시장 원리에 맞는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그림에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지금 최대 국정 과제인데 그렇죠. 그거의 기본 책임은 한국은행에 있어요.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취약계층이 가장 큰 금리 인상의 부담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교과서적인 매뉴얼은 통화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재정당국은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을 안전망을 보호하는 이게 양동작전으로 가는 게 교과서적인 매뉴얼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건 대통령이 오늘인가요? 왜 그 도 스태핑 하시면서 고금리 부담 취약층에 전가하지 마라.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모처럼 요 정책의 기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어 스태핑에서 말씀하신 거 이런 지원도 은행 스스로 딱 결정해서 자신들이 빌려준 차입자와 합의를 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준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꼭 이렇게 해야만 또 은행들은 따르는 거죠. 그렇죠. 뭐 정부가 어쨌든 금융 감독 업무도 하고 또 금융 지원 업무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은행은 이제 대부분 민간 은행들이지만 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정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은행이 이렇게 금융 거래를 통해서 금융 비즈니스를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일인가 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은행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자꾸 불만을 갖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거는 그다지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빚진 사람들 다 이제 빚 탕감해 주라 이런 정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정책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장기 연체자들 도저히 장기 채무를 연체자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예, 예. 그거는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 부실 비율을 덜어내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뭐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 형벌 완화 방안, 민생안전 금융지원 프로그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